어제 지진 강도는 약했지만 불안은 더 컸습니다. 시민들은 노숙하고 대피 가방도 꾸렸습니다. 정부 청사에 설치된 지진 계측기 엉터리였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어젯밤에도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김정은이 성능을 높인 미사일 엔진 시험을 참관했습니다. 다음 달 ICBM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북한 홍수 피해 주민과 처음 통화에 성공했습니다. 마을에 집이 한 채도 없다고 했습니다. 신동빈 회장 소환에 롯데수사 정점을 맞았습니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 서미경 씨 전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야권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두 재단 설립 배우가 최순실 씨라고 지목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뉴스 쇼판 시작합니다. 어제 저희들은 꼭 일주일 만에 다시 발생한 지진 때문에 뉴스 진행 중에 특보를 전해드려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지진의 공포를 체험했던 영남 지역 주민들은 언제 또 지진이 발생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에 시민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대피용 배낭을 만들고 일본 지진 예보 앱에 기대는 실정입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벽시계가 요동을 치고 지진 이거. 긴급 대피한 시민들은 밤늦도록 아파트 주위만 서성거립니다. 밥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흔들리더라고요. 그래가 지금 빛이 나온 상태예요, 지금. 정부의 늑장 대응에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재난 문자보다는 SNS에서 먼저 이제 지진 났다 이제 그런 걸로 소식을 더 먼저 듣기 때문에 솔직히 정보보다는 별로 못 믿었긴 해요. 강한 여진이 없을 거라던 기상청의 발표도 빗나간 상황. 지진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면서 일부 시민들은 일본의 지진 알림 어플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는 비상용 생필품을 사놓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알라하고 우유하고 그런 거 하고 그렇지. 물하고 우수는 급하니까 물은 한 2병 넣고. 긴급 대피용 배낭까지 등장했습니다. 3살 배기 딸의 기저귀와 라면, 상비약 등을 챙겼습니다. 예측도 할 수 없고 대비책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너무 불안해요. 아파트도 무너질 것 같고. 이딴 재난과 무기력한 정부 사이에서 시민들 스스로 생존법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이딴 지진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경북 경주시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도 점검했습니다. 엄성석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진 발생 8일 만에 경주 황남동의 한옥보존 육성지구를 찾았습니다. 현장에 많이들 공무원들 나와서 근무하니까 이런 거 필요하다, 이런 거 지원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경주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제로베이스에서 지진 대비 대책을 만들라며 안전 매뉴얼의 재점검도 지시했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지진은 물론이고 다른 재난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도 찾아 원전 시설은 단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중요 국가기관 시설이라며 지진 방제 대책 재점검을 당부했습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늑장 재난 문자 발송을 해명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것을 갖다 기상청에서 바로 이걸 해야지 저들 단계를 잡고 거치니까 문제가 있어서. 안전처의 늑장 문자에 대해 이원종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서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계속되는 지진에 천년고도 경주의 소중한 문화재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천년 역사의 첨성대가 옆으로 기울어져 해체해서 제대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영 기자입니다. 서기 600년대 초반 신라 성덕여왕 시절 건립된 첨성대. 지난 12일 5.8 강진에 이어 일주일간 400여 차례의 여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심축에서 북쪽으로 20.4cm 비스듬히 서 있었지만 지진으로 2cm 더 기울어졌습니다. 강진에도 무너지지 않은 것은 신라시대 조상들의 지혜 덕분입니다. 첨성대 하부는 상부보다 직경이 크고 12단까지는 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다 보니 진동에 버티는 복원력이 생긴 겁니다. 현대 건축에서 쓰이는 최첨단 과학적인 방법이 이 안에
원리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실제 지진 현상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지진에 추가로 기울어지는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으로 외부 충격이 더해지면 자칫 첨성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첨성대 지반은 지하 16m까지 퇴적층, 그 아래는 화강암으로 구성돼 있지만 북쪽 지반이 약해 급속한 침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첨성대를 해체해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보수 방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년부만큼은 약간의 보수가 필요하죠. 그 소중한 문화재를 어떻게 해체합니까? 그 중요한 문화재를 함부로 손댈 필요 없잖아요. 문화재청은 조만간 첨성대 보수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진 발생 지역 주변엔 모두 12개 원자력 발전소가 몰려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지진이 계속되면서 이걸 그대로 믿는 사람은 크게 줄고 있는 듯합니다. 참고로 고리 원전과 월성 원전 주변의 영남권에는 모두 1,0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땅이 흔들리자 건물에서 사람이 뛰어나오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몰려듭니다. 여진이 계속되자 원전 주변 주민들은 불안감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대한민국 고준위 양이 전부 다 여기 있다 그러는데 뭐 거기에도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난 1977년 캐나다 연구진이 양산 단층 때는 강진 위험이 없다고 결론 내면서 여기에 원전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고 있습니다. 12일 발생한 규모 5.8 지진의 진앙 반경 50km 이내에 월성 원전 6기, 고리 원전 6기 등 12기가 운영 중입니다. 현재 시험 가동이나 건설 중인 원전까지 합치면 무려 16기가 모여 있습니다. 부산시 360만 명 등 영남권 1,000만 명의 인구가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순차적으로 세워가면서 이번에 정말 단단하게 후쿠시마 못지않은 보강 설비를 해야 되겠죠. 전문가들은 40년 전 조사 결과만 믿지 말고 단층대에 대한 정밀 조사에 이어 원전에 대한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어제도 기상청과 국민안전처의 대응은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지진 발생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까지 모두 5단계를 거치며 14분이나 허비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기상청이 국민안전처에 지진 감지 사실을 처음 통보한 건 발생 1분 30초 뒤인 저녁 8시 35분이었습니다. 지진 강도와 발생 위치 분석은 3분이 더 걸려 8시 38분에야 안전처에 알렸습니다. 안전처가 규모 4.5 지진 발생을 공식 확인하고 긴급 재난 문자 발송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건 발생 6분 뒤였습니다. 이후 문자 메시지 수신 지역을 선정하고 문구를 작성해 통신사에 넘겨 발송되기까지 다시 7분 51초가 걸렸습니다. 확인을 하고 발송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단계를 하다 보니까 기상청 최초 인지부터 문자 메시지 발송까지 5단계를 거치며 14분을 보낸 겁니다. 지진에 있어서의 재난 정보라고 한다 그러면은 진동 중에 그 정보가 전달돼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안전처는 2시간, 기상청은 10여 분간 먹통이 됐습니다. 안전처는 지난 12일 이후 처리 용량을 8배 늘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부는 재난기관 홈페이지 개선뿐 아니라 기상청에서 안전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기상청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정부청사에서도 즉각 지진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전 국민을 놀라게 한 5.8 규모의 지진 당시 일부 장비는 지진을 관측하지 못하는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청사는 기준치가 넘는 지진이 관측됐지만 경보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었던 겁니다. 이유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정부청사에 설치된 지진 가속도 계측기입니다. 지난 12일 5.8 규모 지진으로 서울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지만 이 장비는 지진을 측정하지 못했고 오히려 진원지에서 더 떨어진 고양청사 관측기는 지진을 감지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10개 정부 청사에 지진 관측 장비 11개를 설치했지만 이번 9.12 지진을 아예 관측하지 못하거나 관측한 값도 들쑥날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천, 광주, 제주는 관측값이 아예 없었고 대전도 규모 5.1의 전진은 감지하지 못하고 규모 5.8의 본진만 감지했습니다. 국민안전처로 자동 전송돼 전국 지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관측값이 엉터리인 겁니다. 대구 경남 청사는 기준치가 넘는 지진이 관측됐는데도 경보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한번 보완을 해가지고 이 계측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뒤늦게 장비 운영 방식과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겠다고 전했지만 국민 불안을 달래기엔 뒤늦은 뒷북 행정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번 지진은 양산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양산단층이 활성화, 다시 말해서 지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고도 쉬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진 대책은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김하린 기자입니다. 9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발생 1년 뒤인 지난 2009년. 우리나라도 활성단층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활성단층은 말 그대로 단층이 움직이는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세계 지진의 90%가 이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정부는 당시 20억 원을 들여 주요 지진 발생 지역 400곳 가운데 양산과 울산, 추가령 등 25곳의 단층이 지진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공개 붙였습니다. 활성단층 지도가 이제 제대로 된 게 지금 아직 없고 일단은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공개했을 때 바로 효과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쉬쉬하는 사이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지진에 노출됐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활성단층 지도가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일본은 이미 2000년대 초반 2000개가 넘는 활성단층 지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활성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좀 긴 기간과 그다음에 뭐 연대 측정이라든지 지표에 의한 그런 다방면의 그런 여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오늘에서야 내년부터 25년간 활성단층 지도를 만들겠다는 뒷북 대책을 내놨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지진 위험은 없다고 생각했던 이 대한민국에서 왜 최근 들어 강한 지진이 발생할까 의문이 들 텐데요. 역사를 살펴보면 한반도는 예부터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신환순 기자입니다. 한양 땅도 안전치 않구나.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지진은 조선 숙종 때인 1681년 일어났습니다. 강원도 양양 삼척지방에서 일어났는데 추정 진도는 무려 7.5. 이때 충격으로 애국가 첫 소절 배경 화면으로 등장하는 촛대바위 하나가 10척가량 부러져 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1546년 5월 23일 명종 때엔 아예 서울 한복판에 지진이 났습니다. 소리가 천둥 같고 집체가 흔들렸다. 밤새도록 노숙하여 제 집에 못 갔다. 명종은 하늘에 응답할 방법을 논하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진 기록은 삼국사기에 등장합니다. 서기 2년 8월에 지진이 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779년엔 경주가 등장합니다. 신라 해공왕 시절에는 경주에 지진이 나 백성들 집이 무너져 100명 이상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적은 최초의 기록인데 오늘날의 진도 6.7 규모 지진으로 추정됩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지진이 없었던 나라가 아니고 지진이 계속적으로 발생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역사 속 왕들은 지진 때마다 하늘의 머리를 조아려 천재지변의 기운을 해소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기록된 것만 2161회가 넘는 지진이 발생한 한반도. 철저한 대비만이 살 길입니다. TV조선 신환순입니다. 네, 국민들이 가장 불안에 떨게 하는 건 혹시 어제 발생한 지진이 대지진의 전조는 아닐까 하는 겁니다. 기상청은 일단 여진으로 보고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지진을 여진으로 봅니다. 기상청 분석을 보면 어제 지진 에너지는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5.8 지진의 1% 수준입니다. 에너지가 급격히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 오늘까지 401번의 여진이 일어났다는 분석입니다. 기상청은 여진이 3, 4일이면 끝날 것이라는 애당초 발표를 번복하고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질 전문가들은 여진이 1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어느 정도 그 에너지가 이제 잦아들면서 분출했기 때문에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잇따른 지진이 대지진의 전조일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는 견해도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주 지진이 일어난 양산 단층이 활성화 단층인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는 겁니다. 또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을 봐도 최초 5.0 지진이 28시간 뒤에 규모 7.0의 지진으로 발생했습니다. 1681年にマグニチュードが 7.5 あるいは 7.3 というふうに推定されている地震がありましたので、決して韓国でもマグニチュード6を超えるような地震が起きないという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집안에서도 다치기가 쉽습니다. 액자나 책장이 갑자기 사람을 덮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유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벽걸이 시계는 산산이 부서졌고 부엌 선반위 물건도 바닥에 나뒹굽니다. 경주 지진으로 다친 사람의 절반 이상은 넘어진 가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나라 일반 가정은 지진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벽걸이 액자는 조금만 흔들어도 뚝 떨어집니다. 책장에 가득 꽂힌 책도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 흉기로 돌변합니다. 조금만 흔들어도 쓰러지는 이런 침대 머리맡 선반은 지진이 일어나면 자는 사람을 덮칠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잠이 들었을 때, 그게 떨어졌을 때, 내 얼굴이나 내 몸에 떨어졌을 때 놀라지 않겠어요?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높은 책장 같은 넘어지기 쉬운 가구는 침대 곁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도자기, 화병같이 깨지기 쉬운 물건은 낮은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가구들도 사람 키보다 낮은 것을 쓰는 게 안전합니다. 지진이 왔을 때 그것이 탈락되거나 전도됐을 때 큰 피해가 있는 것은 지금부터 주의를 줘야 된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베개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선 신속하고 체계적인 경보 시스템과 지진 대피소 덕분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우리나라처럼 우왕좌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규모 6.5와 7.3의 지진이 일본 구마모토현을 연이어 강타했습니다. 큐슈 지역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건 400년 만이었습니다. 신도 7の地震が発生しました. 지진이 발생한 지 5초도 되기 전에 큐슈 전 지역 주민들이 경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각 지자체는 피해 정도를 예측해 피난소로 대피할지를 판단하고 2차 경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2얼럿이라 부르는 일본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 발동한 겁니다. 진원지인 구마모토 지역엔 172개의 대피소가 긴급 운영됐습니다. 대피소에선 일본 소방청이 배포한 매뉴얼에 따라 총무, 시설, 구호, 식료, 물자 등 5개 대응반이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총무반이 대피소별로 필요한 물자를 파악하면 시설반이 대피소별로 물자를 배분하고 구호반이 응급 환자와 노약자를 우선적으로 보살폈습니다. 동일본 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에서는 아직도 9만여 명의 주민이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僕たちがアンサーとして受け答えてこちらに Q とクエスチョンとアンサーで張り出ししている形なんです。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진 대응 시스템과 지진 대피소가 일본을 지진에 맞서 이기게 하는 버팀목입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사상 최악의 수해를 입은 북한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TV조선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홍수로 동네가 아예 없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김미성 기자입니다. 수해 발생 22일 만에 함경북도 회령시 강안동 주민과 첫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답변이란 정도가 있는데 없습니다. 지금 한 채도 없습니다. 아무튼 답변을 해봤습니다. 태풍이 온 지난달 30일 밤 당국의 명령으로 대피한 사이 동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사람 내려가시면 있는 짐승들 데리고 다 나왔는데 그 다음날 내려가니까 못 간다 문이 닫히고 흐물어졌단 말입니다. 학교 등 공동시설까지 잠기면서 강안동 주민 4,500명은 전부 다른 지역 친인척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리도 강한 중학교 나가면 다 흐물어졌으니까요. 강한 옆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소? 네, 많이 사는 안간가 뭐 없습니다. 우리 시동생에도 없습니다. 네. 사람 죽은 사람은 없고. 네. 두만강을 막고 있던 제방이 허물어져 주요 작물인 옥수수도 모두 떠내려갔습니다. 올해 우리 집이 막 뷰랑가 강내랑가 없습니다. 거기가 막 도망가는 됐습니다. 우리 집 비리고 배밭이고 도망가는지 나를 좀 들어볼. 주민 불만이 고조되면서 감시만 강화됐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사진 찍어서 또 도와달라고 이렇게 사진 다 보냈더만. 알려주시면서 살아나온 것 같으니 잠깐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대적 지원을 요청한 것도 비밀입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북한이 김정은이 창관한 가운데 성능이 개선된 신형 로켓 엔진 실험에 대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아른 기자입니다. 로켓 없이 허공에 설치한 엔진에서 붉은 화염이 곧게 뿜어나옵니다. 북한이 공개한 신형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엔진 분출 실험 장면입니다. 김정은은 멀리서 실험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추진력을 비롯한 발동기의 기술적 지표들이 예정값에 정확히 도달되었으며 북한은 신형 엔진의 추진력이 80톤 포스라고 주장했습니다. 2월 발사된 광명성 4호 엔진보다 3배 가까이 향상됐고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한국형 발사체 추진력 75톤 포스를 웃돕니다. 우주로 쏘아 올리는 로켓, 즉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는 고추력의 신형 엔진 성능 시험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 4개로 1단 로켓 추진체를 구성하면 추진력이 320톤 포스로 사거리가 미국 워싱턴을 타격할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북한은 1차 핵실험 10주년이자 당창건 기념일인 다음 달 9일이나 10일쯤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유아름입니다. 500개 넘는 북한 기업과 선박이 중국 기업을 통해 무역 거래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는 공동조사에 나섰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중국 랴오닝성의 랴오닝 홍샹이라는 중견그룹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이 회사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알루미늄 파이프와 무기 재료 등을 북한에 집중 공급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로 거래가 금지된 이중용도 품목들로 홍샹그룹이 2011년 초부터 북한과 거래한 돈은 우리 돈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재를 교묘하게 피해온 북한 기업이나 선박은 562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당국은 대표적 거래 기업인 홍샹그룹 마샤오홍 대표의 보유자산 일부를 동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에 있어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각급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계속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 차원에서 대북 제재에 구멍이 발견된 만큼 이번 조사를 계기로 2차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인과 패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올해만 벌써 40명의 북한 해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참혹한 인권 침해 실태를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락차고 도망가고 주먹을 날리고 헬멧이 벗겨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소에서 20여 명의 북한과 러시아 건설 노동자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입니다. 영상을 공개한 현지 매체는 건설 자재 때문에 시비가 붙었다고 전했습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올해 러시아에서만 13명, 전 세계 각국 4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산업재해와 질병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명 죽었어요. 한 명 죽었는데 그 통나무 인sul기에 깔려 죽은 사람 안전 계획이 없어요. 사고는 국가에서 무슨 책임지는 줄 알아. 그런 건 없어요. 거기는. 북한 당국은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로부터 연간 약 10억 달러,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북한의 정권은 외화버리기 위해서 북한 노동자들을 해외로 많이 파견시킵니다. 외화벌이에 내몰린 노동자들은 노예노동과 상납금 압박에 시달리면서 자살 사건까지 빈발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TV조선이 특정 보도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정윤회 씨의 전부인 최순실 씨 개입설을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우병우 민정수석의 청와대 입성도 최 씨와의 인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총리에게 우병우 민정수석의 청와대 입성 과정을 따져 묻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청와대 입성도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의 전 부인이자 최태민 목사의 5째 딸로 박근혜 대통령의 말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 씨는 2014년 2월 최서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또 조 의원은 문화재단 미르와 체육재단 K스포츠의 배후도 따졌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가 2달도 안 된 기간에 대기업에서 1,000억 원 가까운 돈을 끌어모은 사실과 이 과정에서 청와대 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TV조선 보도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작년부터 미르 K스포츠의 뒷배경으로 주목되었던 차은택이라는 사람도 최순실 씨와 각별하다고 합니다. 싸이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유명한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은 미르재단 이사진 선임을 좌우한 인물입니다. 조 의원은 또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옷과 액세서리를 조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착용하시는 브로치, 목걸이, 액세서리도 최순실 씨가 청담동에서 구입해가지고 전해준 걸로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황 총리는 이에 대해 전혀 들은 게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청와대는 최 씨가 비선 실세라는 보도는 추측일 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청와대는 최 씨가 비선 실세라는 보도는 추측일 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야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한다며 증인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은 대통령 비선 실세가 개입한 정권 차원의 게이트라며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설립 및 운영과 출연금 모집에 대통령의 비선 실세, 청와대 수석, 문화체육관광부가 동원되었다면 이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야당 의원들은 TV조선의 보도로 드러난 두 재단의 설립과 허가 과정의 미스터리도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례 없이 단 이틀 만에 신청과 허가가 진행되었으며 더욱이 법인 설립에 필수적인 창립총회 회의록 등이 토시 하나까지 거의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마저도 허위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국민의당도 조속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정도면 과거 50 정권의 이례재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K스포츠재단의 의혹에 대해서 당당하게 증인으로 나와서 밝힐 건 밝혀야 될 것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이번 의혹을 밝히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안종범 청와대 전 경제수석,
이승철 정경련 상금부회장,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모 씨 등 10여 명에 대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전부 반대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이 정치 공세를 통해 진실을 호도한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오늘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예상했던 대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질의가 많았습니다. 북핵 문제 해법을 놓고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북 특사로 파견하자 이런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야당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임무와 압박했습니다. 이 국정문란의 중심에 우병우 정무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의혹대와 청와대 대응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미운 털 인사는 찍어내고 이쁜 털 인사만 보호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 그리고 이 정권의 인사 원칙이 아닌지. 황교안 국무총리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는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며 발을 뺐습니다. 야당은 또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를 요구했지만 김현웅 법무장관은 옥상옥이고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북핵 해법으로 새누리당은 핵무장을 주장했지만 북한은 보란 듯이 핵실험해야 되는데 정쟁 때문에 언제까지 무방비로 있어야 합니까? 야당은 인도적 지원과 대화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대북 특사 파견할 것을 제안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 역할을 요청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지금은 대북 제재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지금 8시 30분인데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소환해 지금 이 시각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장영욱 기자, 지금 신 회장이 몇 시간째 조사받고 있습니까? 네, 신동빈 회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11시간째 조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사 4명을 투입해 신 회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신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 회장은 오늘 오전 9시 20분 검찰청사로 들어왔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검찰 조사에서 답변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시민을 기자들여 죄송합니다. 검찰의 수사에는 손실이 겹쳐하겠습니다. 신 회장은 모두 2천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와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이 계열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도록 지시했는지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밤 늦게까지 신 회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도 확정합니다. 검찰은 일본에서 귀국을 거부하는 서미경 씨에 대해선 수천억 원에 이르는 탈세 추징을 위해 국내 모든 재산을 국세청을 통해 압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신동빈 회장까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롯데그룹 오너 일가는 큰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신격호 총괄 회장은 물론 그의 부인, 아들 2명, 딸까지 모두 5명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롯데그룹 주변엔 하루 종일 적막감이 감돕니다. 오너 일가 5명이 한꺼번에 검찰의 표적이 된 사상 초유의 사태에 말을 잃었습니다. 흔들리는 거 우려스게 생각하고 있는 건 내부의 시각이고요. 차기 플랜이라든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신격호 총괄 회장은 셋째 부인 서미경 씨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세금 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본에 머물고 있는 서 씨는 검찰 소환에 불응해 여권이 정지될 위기입니다. 첫째 아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계열사들의 등기 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40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고, 맏딸 신영자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은 정은호 씨로부터 면세점 입점 뒷돈을 받다가 이미 구속됐습니다. 가족이 전부 달라붙는 데는 없거든요. 창업회장이 살아있는 전근대적인 경영이 부산물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계 서열 5위 롯데그룹. 사실상 오너 일가 전체가 사법 처리 위기에 놓이면서 그룹 전체가 초비상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롯데는 신 회장 소환으로 경영 공백뿐만 아니라
아예 경영권을 일본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신 회장이 사법 처리로 경영권을 내놓으면 차기 경영자는 일본 지주회사에서 정하게 됩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신 회장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자칫 일본의 경영권이 넘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독특한 지배 구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등이 한국 지주회사격인 호텔 롯데의 지분 93%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동빈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1.4%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54%가 넘는 지분은 일본 종업원 지주회와 5개 관계사 등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사법 처리가 되면 지지 세력은 등을 돌리고 이 사람, 스쿠다 다카유키 사장 등이 경영권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일본인 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예 경영권 쪽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더 커져버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호텔 롯데를 상장해 한국과 일본 롯데를 분리한다는 계획은 물 건너갑니다. 호텔 롯데의 상장을 통해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이 계획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연매출 90조 원의 롯데그룹 경영권, 검찰 수사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갤럭시 노트 7 리콜 사태로 반사 이익을 기대했던 아이폰 7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방수 기능이 안 된다는 이른바 워터게이트에 이어 이어폰 전자파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아이폰 7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방수 기능을 실험하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간 기자.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터치 기능이 먹통입니다. 실험을 진행한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는 물에서 꺼내도 문자와 전화 기능이 먹통이 됐다며 최소 5시간 이상 말려야 정상 작동이 된다고 비꼬았습니다. CNN 등 다른 언론들도 애플의 방수 기능을 지적했지만 정작 애플 측은 침수로 인한 기기 손상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라고 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아이폰 7의 정식 판매를 시작한 중국에서는 무선 이어폰이 특히 문제입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보청기 같아 보인다면서 놀림감이 되더니 전자파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有美国公共健康专家指出，苹果新款 iPhone 胖速无线耳机会危害健康。 출시되자마자 혁신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아이폰 7이 이용자들의 불만까지 사면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천장을 뚫고 휴대전화 매장에 기어 들어갔던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기발한 수법으로 침입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천장 위에서 밤을 새야 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지하상가 매장이 문을 닫은 새벽 6시. 56살 정모 씨가 수유실에서 가방을 메고 나옵니다. 가방 속에는 바로 옆 휴대전화 매장에서 훔친 스마트폰 69대가 들어있었습니다. 정 씨는 수유실에서 이곳 휴대폰 판매 매장까지 10여 미터를 천장을 통해 이동했습니다. 유격 훈련을 하듯 엉금엉금 기어가서 천장을 톱으로 잘라내 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보니까 기계가 하나도 없고 뒷문을 보니까 천장이 뚫려 있어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밤 9시에 침입해 스마트폰을 모두 챙기고도 천장 위에서 꼬박 밤을 새야 했습니다. 탈출구인 수유실로 돌아왔는데 경비원들이 야식을 먹고 있는 바람에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침 6시에 탈출했지만 CCTV는 못 피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부평에서 천장을 통해 금은방을 털다 잡혔던 정 씨는 몫으로 일했던 경험 덕분에 상가 천장 구조에 환했습니다. 범행 전에 휴대폰 매장에 수차례 찾아와서 휴대폰 매장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면서 구조를 파악했던 걸로 경찰은 정 씨를 구속하고 작물 처분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오케스트라를 지도하는 강사들이 2년 동안 학생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성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방과 후 교실에서 오케스트라를 배우던 15살 이모군. 강사들이 수시로 학생들을 때리고 폭언을 퍼부었다고 주장합니다.
무서워가지고 하기 싫고 막 저도 맞을까봐 피해 다녔어요. 지난 2014년부터 전교생 38명이 한꺼번에 학대를 당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못 다룬다며 심벌지로 학생들의 머리를 내려치고 떠든다며 무릎으로 머리를 가격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오케스트라 강사 5명 가운데 3명에게 2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 참다 못한 학생들이 모여 반발했고 이 사실을 난 이모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교육 현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경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학대 판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은 규정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상한 이유를 내세워 경찰에 신고한 이 교사에게 주의와 경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6살 여자아이가 유치원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말입니다. 버스기사의 전방주시 태만도 문제였지만 불법 주정차도 원흉이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 갑자기 노란색 통학버스가 덮칩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66살 성모 씨가 몰던 34인승 유치원 버스에 6살 한모양이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이었지만 성 씨는 불법 정차한 차량에 가려 한량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예 못 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봤으면 바로 멈췄을 텐데 여기 탑차가 세워져 있었다는데요. 또 다른 스쿨존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 역시 도로 양쪽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들어차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스쿨존이라 대부분 학원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합니다. 1시간 내에 이게 애들을 다 태워가지고 돌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지체돼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지난해 전국의 스쿨존 16,000여 곳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541건에 달합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외제차를 뇌물로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 김 판사는 1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에도 자동차 보험료 세금까지 정 전 대표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판사는 현직 부장판사로는 처음으로 뇌물 혐의로 기소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김태웅 기자입니다. 김수천 부장판사와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은밀한 거래가 시작된 건 2014년부터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가 낸 100억 원대 입찰금 반환 소송이 잘 되도록 청탁해주는 대가로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엔 자신이 맡은 3건의 위조 화장품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 1억 6천만 원을 더 챙겼습니다. 중고차를 거래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 수법도 치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의 레인지로버를 산다며 5천만 원을 송금했지만 며칠 뒤 1억 5천만 원의 현금을 되돌려받았습니다. 차량을 챙기는 것은 물론 보험료와 세금까지 대신 내도록 했습니다. 또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하는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도 받았습니다. 모두 1억 8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김 부장판사는 다른 재판부에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이 담당한 재판을 잘 봐주는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량이 더 높은 뇌물죄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를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 처음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김영준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근무지를 압수수색했지만 휴대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참고인에 불과한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폰은 악착같이 압수수색했는데 김 검사 휴대폰 확보에는 굳이 그런 강한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한누리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오늘 오전 김영준 부장검사가 최근 근무했던 예금보험공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부장검사가 파견 근무하면서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없었습니다. 김 부장검사가 스폰서 파문으로 파견 근무가 해지되면서도 전화를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았지만 공용 휴대전화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검사 또한 공용 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검사와 스폰서인 고교동창 김모 씨가 휴대전화, SNS 등을 통해 술자리나 돈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휴대전화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애초에 임의 제출이 아니라 강제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만약 김 부장검사가 이미 휴대전화 기록을 지우거나 훼손했다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사건이 불거지기 전 자신이 감찰 위기에 놓이자 김 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다 지우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한울입니다. 공항에 가면 여행을 떠난다는 생각에 왠지 설레고 들뜹니다. 그래서일까요? 공항 이용객이 잃어버린 물건이 1년에 3만 개가 넘습니다. 남의 물건을 슬쩍 가져가는 도난 사건도 연간 200건가량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출국 준비에 배웅 인사까지 공항 출국장에선 짐 간수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노트북과 작은 가방을 바닥에 두고 의자에 누워 잠들거나 휴대전화를 보느라 여권 같은 귀중품을 방치하다시피 합니다. 공영 충전기엔 휴대전화들이 줄줄이 꽂혀 주인을 기다립니다. 발권하느라 뒤에 둔 짐가방은 잊어버립니다. 자동 여권 발급을 처음 하는 거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누가 들고 가는지도 몰랐어요. 식당 앞에 짐이 놓인 카트를 놓고 식사를 하는 여행객도 많습니다. 조용히 가져가면 식당 안에 있는 주인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바로 옆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소매치기나 가져가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뒤쫓아서 따라가서 잡기가 너무나도 좀 어렵고요. 검은색 가방이 30분 넘게 의자에 덩그러니 놓여 있어 폭발물 처리반이 확인하고 유실물로 처리하는 일도 빚어집니다. 실제 인천공항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한 해 3만 3천 개에 달합니다. 특히 이제 사람들이 믿어요. 그냥 여기다 놔도 안 가져간다라는 걸. 인천공항에서 지난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분실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일은 전체 범죄의 건수의 40%에 가까운 170건이나 벌어졌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소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금 아무 이야기 이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대선 출마가 가시권에 들면서 여야 잠룡들도 바빠졌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강진 생활 정리에 들어갔고 오세훈 전 시장은 대학 강단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강진 고별 강연에서 다산의 정신을 언급했습니다. 강진에서 불러일으키신 다산의 개혁 정신으로 나라를 구하는데 저를 던지고자 합니다. 무엇이 되는지를 보지 말고 제가 무엇을 하는지를 지켜봐달라며 대선 출마도 공식화했습니다. 손 전 대표는 오늘 강연을 마지막으로 강진에서의 칩거 생활을 정리하고 전국을 무대로 한 대선 행보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상명대학교에서 4.13 총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특강을 하며 대선 몸풀기에 들어갔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큰 어떤 정책의 한 틀로 놓고 국가를 경영한다든가 도시,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하는 것은 아직도 저는 굉장히 유효한. 김무성 전 대표는 모레 전남대에서, 유승민 의원은 30일 서울대에서 특강을 합니다. 남경필, 안희정, 박원순, 원희룡 등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내일부터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서 대선 운동을 시작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전에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대선 잠룡들의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야당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안보냐 국민 감정이냐, 또 여기에 외교적 사안까지 더해져 고민이 많은 문제입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군사정보 공유 협정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아직 때가 아니다. 일본의 식민 경험이 있는 만큼 사과 없는 군사협력은 국민 감정에도 반한다고 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4년 전 이명박 정부 때도 군사정보 공유협정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됐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은 일본이 갖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 동향 정보와 우리가 보유한 탈북자들의 북한 정보력을 양국이 공유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화하는 대신 중국을 소외시켜 반발을 자초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과의 군사정보 협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SLBM에 관계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깊이 있고 풍부한 정보를 현재 갖고 있고 또 활동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일본이 안 하겠다고 해도 우리가 사실은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 감정을 걷어내고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 일본과의 정보 협력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러시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이 전체의 4분의 3을 넘는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역대 최대 의석을 푸틴 대통령의 당이 확보한 겁니다. 차기 대선에서 4번째 집권을 노리는 푸틴 대통령은 이번 총선 압승으로 탄탄대로가 예상됩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총리가 선거본부를 방문해 선거 결과를 확인합니다. 하원 의원을 뽑는 러시아 총선에서 집권 여당 통합 러시아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55%에 가까운 득표율을 올렸고 225개 지역구 선거에선 200개가 넘는 곳에서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통합 러시아당은 전체 450석 가운데 4분의 3을 넘는 340여 석을 차지해 다른 당 지원 없이 단독 개헌이 가능한 절대 정당이 됐습니다. 역대 최다 의석입니다.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во всяком случае люди видят, чт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Единой России, ведущей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лы, реально стараются для людей. 저유가로 인한 경제난과 크림반도 사태로 인한 서방의 경제 제재 등 잇따른 악재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두면서 푸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더욱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또 2018년 치러지는 대선에서도 푸틴의 4번째 당선이 유력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투표용지 여러 장을 투표함에 넣거나 부정선거를 하려다 들켜 달아나는 모습이 공개돼 부정선거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선거를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했습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갑자기 땅이 요동치며 물건이 쏟아지고 중심을 잡고 서 있기도 힘듭니다. 마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듯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지진 체험 트럭에 탑승 중입니다. 지진을 간접 체험하며 대처법을 몸으로 익히는 건데 일본 역시 곳곳에 지진 체험관을 마련해 지진 대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프로 스케이트보드 대회에 어린 소녀가 등장했습니다. 올해 8살이 된 일본의 보드 신동 스카이 브라운입니다. 고난도 공중점프 기술에 해설자도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브라운은 놀라운 보드 실력으로 5만 팔로워를 이끄는 SNS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영국 런던 의회 광장 앞에 주황색 구명조끼가 열맞춰 전시돼 있습니다. 터키에서 그리스의 키오스 섬까지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넌 난민 2,500명이 입었던 구명조끼입니다. 한 구호단체가 난민들의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구명조끼 무덤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승합차 지붕과 유리창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차량 옆에선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28층에서 뛰어내린 남성이 승합차로 떨어지면서 애꿎은 운전기사가 봉변을 당한 겁니다. 구조대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좀비 영화는 그동안 국내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부산행은 달랐죠. 한국 좀비 영화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인데 그 이유를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눈만 크게 떴을 뿐 물지도 뛰지도 않습니다. 행동도 느릿느릿해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IT의 이제 그 부두교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최초의 개념은 사실은 노예에 가깝습니다. 그 뛰는 좀비가 처음 영상으로 나타났던 거는 그 2000년 초반. 전에 비해 훨씬 무서운 충격적인 모습은 등장과 동시에 좀비의 개념을 바꿨습니다. 달리기를 넘어서 총을 쏘는 좀비가 나오는가 하면 아내를 구하려는 로맨틱한 좀비에 주인공과 사랑에 빠지는 미남 좀비도 나왔습니다. 한때 우리 정서에 맞지 않아 B급 영화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얘기입니다. 전염성 높은 연가시가 감염자를 좀비처럼 만들더니 부산행에서는 좀비 바이러스가 한반도를 덮치며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좀비로 분장한 시민들이 쫓고 쫓기며 거리를 뛰어다니는 좀비 축제도 4년째 열려 누적 참가자만 4만여 명. 다음엔 어떤 좀비가 우리를 사로잡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서울역 광장에 모여서 꽁초를 줍고 소주병을 모읍니다. 쓰레기를 치운 사람은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노숙인들입니다. 명절 연휴가 끝난 어제 아침 풍경인데요. 100명 넘는 노숙인이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미안하게 생각을 해왔던 터였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한 건 당연하고 분들 스스로가 노숙인만이 아니라 본인들도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네, 이런 분들도 있었네요. 편견 없이 바라보는 건 우리 몫이겠죠. 네, 프로야구 팀 순위만큼이나 개인 타이틀 경쟁도 한창입니다. 삼성 최영우가 압도적인 기량으로 다관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삼성의 4번 타자 최영우. 소속팀이 창단 이후 최악의 시즌을 맞았지만 최영우의 방망이는 더 뜨겁습니다. 타율, 타점, 안타에서 선두를 달리며 타격 3관왕을 예약했습니다. 타율은 3할 7푼 1리로 집안 싸움을 벌이던 구자욱과 격차를 1푼으로 벌렸고 132타점을 올려 한화 김태균을 12개 차로 따돌렸습니다. 안타는 176개로 SK 정이윤과 공동 1위지만 SK는 6경기, 삼성은 13경기를 남겨두고 있어 최영우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안타, 홈런, 타점 등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었는데 안타와 타점에서는 벌써 이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큰 부상도 당하지 않아 9시즌 동안 1031경기에 출전해 출장 경기 수 역시 1위인 꾸준한 선수입니다. 아파도 좀 참고 운동장에서 그냥 하려고 하는 그런 좀 마인드가 제가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타도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된 것 같아요. 올 시즌을 마치면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는 최영우. 지난해 꿈꿨던 120억 원의 가치를 지닌 선수가 이제는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됐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8년 만에 국내 팬들 앞에 돌아왔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 펀치가 더 세다고 생각해요. 자신 있습니다. 최홍만의 선전포고에 베테랑 마이티모는 말보다 간단한 제스처로 화답했습니다. I'm a man of action, and this is my action. I'm enjoying me.
종합격투기 로드FC 무제한급 챔피언전을 나흘 앞두고 두 선수는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챔피언을 향해 9개월의 여정을 거쳐 결승에서 만난 두 선수. 레슬링과 킥복싱을 기반으로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마이티모를 맞아 최용만은 화끈한 일격을 예고했습니다. 힘이 많이 올라와서 자신감이 많이 붙은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있겠습니까? 씨름판을 벗어나서는 굴곡의 연속이었던 테크노 골리앗 최용만은 극심한 부진과 사기 혐의로 소송까지 휘말렸지만 그래도 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6살, 격투기 선수로서 황혼기를 앞둔 최용만. 생각보다 날씬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을 거다 생각하고 안 맞으면 뭐 어깨에 매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은데. 맞대결 전적은 1승 1패. 이번 진검승부에 최용만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TV조선 차동승입니다. 네, 철인 3종 경기에서 다른 선수의 부축을 받아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그 결과가 인정됐습니다. 형제애가 규정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선수들이 일제히 물로 뛰어듭니다. 서둘러 헬멧을 쓰고 자전거에 올라타고 마지막 달리기로 진정한 철인을 가립니다. 1위로 달리던 영국의 조니 브라운리. 하지만 월드시리즈 결승선 700m 앞에서 크게 휘청거립니다. 그러자 그 뒤를 따라오던 2살 터울의 그의 친형 알리스테어 브라운리가 지체 없이 동생을 부축합니다. 그 사이 다른 선수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 1위를 노려볼 수도 있었던 형 알리스테어는 마지막에도 동생을 먼저 결승선으로 밀어넣고 3위로 골이 납니다. It's a dangerous position to be in, so whatever, obviously the World Series is a big play, but whatever it's the right thing to do. 대회 운영 단체가 제공하는 물이나 먹을 것, 자전거 정비 장비 외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규정입니다. 당연히 부축을 받은 동생 조니를 실격해야 한다는 공식 제의가 있었지만 국제 철인 3종 경기 연맹은 도움 규정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외부의 도움은 아니었다. 선수는 다른 선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형제의 뜨거운 우애가 만들어낸 드라마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형제는 지난 리우올림픽에서 형이 금메달, 동생이 은메달을 따낸 철인 3종 경기의 스타 선수들입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네, 가을 햇살도 쨍쨍합니다. 다소 더운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해가 지며 기온이 빠르게 떨어져 초가을 더위는 좀 견딜만한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더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2, 3도 정도 내려가 서울이 14도, 대관령은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데요. 서울이 26도까지 오르겠고 청주, 대전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고요. 남부지방 전주 13도, 대구 15도, 광주 14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이 남해안과 제주,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낮에도 선선한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의 물결도 동해, 남해, 제주 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영남 동해안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기온도 비슷하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아침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활성단층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대비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진 관련 매뉴얼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비책이 없습니다.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국민 대접이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평소 숙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진 매뉴얼 마련이 정말 시급합니다. 내일도 깊이 있는 뉴스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